inspection. Attention. Report. SCP-682 just broke out at Gate B. I want all helicopters and ATF units at Gate B.
순노루 TV.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30년 전 군복무 시절에 겪으신 일이다. 그 당시 아버진 휴가를 받아서 친구들과 시내에서 한잔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너무 늦게까지 마시는 바람에 차가 끊겨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고 했다. 그날따라 달빛도 구름에 가려서 길이 잘 보이지 않았고 안개까지 자욱해서 집까지 가는 길이 아득하고 음산했다고 한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누군가 나무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너무 어두워서 잘 못 알아봤지만 조금 가까이서 보니 동갑내기 동네 친구였다고 한다. 동식이냐?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인사를 건넸지만 친구는 어디서 구른 건지 흙투성이에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혀를 길게 내밀고 미소를 띠며 아버지를 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마음에 아버지가 가까이 갔더니 친구는 갑자기 마을과 등진 경사가 높은 뒷산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친구가 걱정되신 아버지는 친구들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했다. 동식아. 야산인지라 아버지는 억센 풀들과 가지들을 휘저으며 겨우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그 험한 길을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녔다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친구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웬 앙상한 나무가 나왔다고 했다. 그 순간 시체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아버지를 뒤에서 껴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진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빤히 그 뒷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한다. 가는 3주 전에 뒷산에 가갖고 목매달아 혀가 쭉 나와가 죽어나다. 순노루 TV. 우리 할아버지는 손자인 내가 봐도 신사적인 분이셨다. 근데 할머니 말에 따르면 전쟁에 징병되어 다녀오신 이후 많이 바뀌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시고 나서는 술이나 담배, 도박 같은 유흥도 전혀 즐기시지 않으셨고 식습관도 채식으로 바뀌셨다고 했다.
그 외에도 생활하시는 부분이나 습관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뀌신 거라고 했다. 상상할 수도 없지만 아마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지옥을 보고 오셨던 탓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전우의 이름을 새긴 위패 같은 걸 집안의 작은 불단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올리곤 하셨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할아버지는 불단에서 죽은 전우들의 명을 기리기 위해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리셨다. 그런 할아버지였지만 80대 중반 무렵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큰 소리로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붙이며 상반신을 벗은 채 집 주변을 달리셨다. 그게 처음으로 기억한다. 어떨 땐 낮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공습경보, 공습경보. 대피하라, 대피하라. 라고 하시면서 집안을 떠들며 돌아다니셨다. 아무래도 그 증상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전쟁 당시의 행동 같았다. 예전 할아버지의 점잖고 온화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큰 충격이었지만 그럼에도 집을 잃어버리거나 폭력을 휘두르시진 않았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내가 저녁 식사를 친정에서 같이 했을 때의 이야기다. 저녁은 소불고기였다.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고기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가족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은 없었다. 함께 식사를 하지만 고기에 손을 대지 않으실 뿐. 그때였다. 너희들 공양은 올리고 먹는 거냐? 갑작스런 큰 소리에 식탁은 시간이 순간 정지한 것만 같았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지켜보는 와중에 혼자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투덜투덜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들어 입에 넣으셨다. 그리곤 힘없는 목소리로 이건 누구 고기냐? 라고 어머니께 물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근처 정육점에서 산 소고기라고 하셨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라고 또 화를 내셨다. 할아버지는 머리에 피가 쏠리셨는지 머리를 두어 번 흔드시다가 갑자기 식탁을 일어나셨다. 어머니가 놀란 마음에 따라가셨는데 잠시 후 돌아오셨다. 아무래도 언제나처럼 불단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시는 것 같았다. 그 후에 식탁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반년 정도 후 할아버지는 입원을 하셨고 결국 2년 후 돌아가셨지만 그 사이에도 몇 번인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보면 뭔가 이상했다. 할아버지는 뭘 드셨길래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셨던 걸까? 여기서 꼬이면은 진짜 끝도 없어서. 순노루 TV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은 나한테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 사촌 동생이 자살을 했거든. 사촌 동생은 난치병이 아니 저주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병이 있었어. 동생이 어렸을 때
검붉은 반점들이 온몸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라면서 그 자리엔 억새우 굵은 털들이 긴 돌기들과 함께 자라는 병이었어. 그 모습은 마치 거미 같았어. 그 병은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었지만 외모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었어. 특히 이성이라면 더 꺼려졌겠지. 결국 사촌은 우울증에 걸려 술에 빠져 살다가 가족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했어. 우리 고향에서는 장례식 날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 고인의 장례식이 모두 끝나면 죽은 사람이 거미의 몸을 빌려서 장례식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였지. 장례식 철야 자리였어. 스님의 독경이 끝나고 상주의 인사가 시작됐어.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농발거미가 나타났어. 평소에 보던 크기보다 훨씬 커서 놀랐지만 그 자리의 사람들은 사촌 동생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걸까 싶어서 이내 침울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이모가, 그러니까 사촌의 어머니가 천천히 움직이셔서 맨손으로 거미를 잡았어. 그리고 그대로 거미를 형체도 없이 으깨 죽였어. 그때 이모가 짓고 있던 아무 감정 없는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이모가, 그러니까 사촌의 어머니가 천천히 움직이셔서 맨손으로 거미를 잡았어. 그리고 그대로 거미를 형체도 없이 으깨 죽였어. 그때 이모가 짓고 있던 아무 감정 없는 얼굴은 순노루 TV. 2년 전 이야기야. 2년 전 아침에 통지서함을 열어보니까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 무슨 편지지? 하고 열어보니까 나는 자치회장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필 활동에 방해가 된다. 여기서 나가라. 아니면 가족이 어떻게 되어도 난 모른다. 그리고 거기엔 우리 집을 촬영한 사진도 몇 장 들어있었어. 뭐 하긴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긴 했어. 근데 이 편지가 오기 훨씬 전에 개는 죽었고 당시 개는 없었지. 근처 경찰서로 갈지 아니면 편지의 주인과 대화를 해볼지 고민 끝에 일단 편지를 보낸 사람 집에 과자를 들고 찾아갔어. 그 집에서 나온 건 과거에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한 70이 넘은 할아버지였어. 얘기를 나눠보니 편지에 적힌 과격한 짓을 할 것 같은 느낌보단 온화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가 말하길 새벽이 되면 우리 집 쪽에서 소형견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자려고 누우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동틀 때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엔 개가 없어. 그걸 얘기하니까 본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우리 집에 있지도 않은 개를 있다고 할 순 없잖아.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길래 할 수 없이 집을 보여드렸어. 할아버지는 눈에 불을 켜고 개를 찾았지만 당연히 나올 리가 없었지. 뭐 결국 개가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나한테 사과를 한 뒤 돌아가셨어. 나도 별일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를 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 그로부터 3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 할아버지가 말하길 역시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엔 증거가 있다고 비디오를 보여줬어. 그러자 그 영상에는 거실에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창문이 찍혀 있는 거야. 심야부터 새벽에 걸쳐서 찍은 건지 점점 밝아지더라. 그런데 갑자기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벽쯤 되자 어디선가 난데없이 검고 작은 개가 나타났어. 그리곤 카메라 쪽을 보면서 짖기 시작했어. 그 순간 들개가 와서 짖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의문이 생기더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집 가족 모두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었거든. 게다가 주택가니까 개가 짖으면 아무리 자던 중이라도 알아챌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개를 보고 있자 위화감이 느껴졌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위화감이 뭔지 알 수 있었어. 몸 전체적으로는 개가 맞지만 근데 앞발이랑 뒷발이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었어. 개 발 뒤꿈치가 앞을 향해 있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도 그걸 발견하고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벌벌 떨었어. 할아버지와 나는 서로 쳐다보면서 이건 못 본 셈 치자고 비디오 테이프를 지웠어. 마음 같아선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여기가 친가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참고 살았지. 그리고 작년 연말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할아버진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병원 침대에서 그 개가 보인다고 소리치시다가 돌아가셨대. 다들 준비됐니? 순노루 TV. 이 이야기는 유난히도 더웠던 2018년 여름, 내가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서 생긴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자라왔고 학창시절 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적당히 공부를 해 내 수준에 맞는 평범한 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딱히 꿈도 목표도 없던 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도 모를 광대한 정보들을 매일 무의미하게 머리에 쑤셔박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수업 중에 우리 학과의 조교가 다급히 달려와 나를 불러내곤 숨까지 헐떡이며 말을 전했다. 큰일 났어요, 준혁씨. 당장 성모병원으로 가보세요. 부모님이... 그 말을 들은 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지? 최소한 당황한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하는 건가? 난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알겠습니다란 말을 남기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짐을 싸서 나왔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조교가 횡설수설하며 했던 말을 되뇌어 보았다. 부모님이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덤프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나셨다고 한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문득 창문으로 타고 들어오는 노을빛이 오늘은 따뜻하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뭐였을까? 그 감정은. 병원에 도착해 안내를 받고 도착한 곳은 응급실이 아닌 병원 지하의 영안실이었다.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사인은 신체 전반에 걸친 다발성 골절, 그로 인한 내부 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내게 시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니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난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부모님이었던 것을 뒤로 한 채 원무과로 이동했고 원무과 직원은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사무적인 태도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읽기도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서류들도 챙겨주었지만 내 눈과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병원에서 나왔을 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과 동시에 오래도록 박혀있던 가시가 빠진 것처럼 이상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영수증과 사망진단서, 장례 절차 안내문 등 이제는 종이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모님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의 풍경은 오늘 집을 나설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래도록 내다버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와 정돈되지 않은 살림살이들, 그리고 숨막힐 듯 무거운 공기까지 완벽했다. 엄마랑 아빠는 무슨 이유로 그 시간에 집에선 거리가 있는 터널 쪽으로 향했던 걸까? 알 것만 같은 그분들의 선택에 낯선 느낌이 들진 않았다. 잠이 오질 않는다.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난 잠을 자는 것을 포기하고 방에 있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한참 뒤에나 뜬 화면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 내 숨소리와 노트북이 우웅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자. 버틸 만큼 버틴 거야. 놓아주자. 난 뭔가에 홀린 것처럼 검색창에 떠오르는 말들을 검색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 죽음. 죽으면. 그리고 조언과 위로랍시고 장문으로 쓰여진 답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행복한 삶이었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가 궁금해 행복한 삶을 검색해봤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쓴 한 블로그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건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가 쓴 글이었다. 그곳은 가족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외지인인 자신을 마을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줘서 새롭게 정착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내용과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낀다는 글들이 일기 형식으로 써져 있었다. 사진은 많이 없었지만 글에는 감사함과 설레임이 가득했고 계속해서 다음 글을 보게 만들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머리도 식힐 겸 잠깐 거실로 나왔다.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한 곳은 거실 탁자였는데 탁자 위엔 언제부터 쌓인 건지도 모를 만큼 각종 공과금 청구서와 대출 독촉장, 그리고 그 위로 새롭게 놓여진 장례식과 관련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방금 전까지 보던 블로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기라면
여기라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예, 여보세요. 이 20년이 넘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허물 속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쉬웠다.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복잡한 조건도, 시간이 나에게 부여한 책임과 위치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구덩이 속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다. 얼마만의 평안이었을까? 저렴한 표값의 기차의 의자는 딱딱했지만 그 누구의 품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져 잠이 들었다. 이런 건 처음일걸요.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정착지를 알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역 앞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다. 맞은편 도로 귀퉁이엔 조그맣고 오래된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아마 저곳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 것 같았다. 정류장에 앉아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노선표가 눈에 들어왔는데 버스 노선은 하나밖에 없어 보였지만 그마저도 사라졌는지 종점 부근은 찢어져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낡은 경적음 소리가 들렸고 직감적으로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낡은 트럭을 몰고 온 그 사람은 자신을 장씨라고 소개하며 나에게 몇 가지 질문과 마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말하는 말투로 봐선 원래부터 이곳에서 살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성격은 유쾌해 보였고 부침성도 좋아 보였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었다라면 말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섞어서 쓴다거나 그가 입고 있던 하얀 옷, 마치 도복처럼 생긴 특이한 옷에서 지독할 정도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다. 걸음을 치우고 온 건가? 조금의 침묵 후 그는 대뜸 우리 같은 흰인들이 살기 좋은 말이야. 라고 했고 난 그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대충 이해는 갔지만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근데 흰인이 뭔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던 차가 조금 흔들리더니 장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운전만 할 뿐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진 않았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장씨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산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았고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야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장씨는 차를 멈추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내게 앞으로 우리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며 항상 기억하라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은 뭐랄까 일종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수칙 같은 것이었는데 일단은 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했다. 이곳은 너무 덥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습했다. 오늘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습한 거지? 주변에도 비가 온 흔적은 없었다. 장씨는 이곳의 기온에 익숙한지 걸음을 재촉했고 조금 걷자 마을의 입구가 나왔다. 그런데 입구 옆엔 부처님 석상이 있었는데 새끼줄로 묶여있어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표석엔 마을의 이름이 써져 있었는데 복행마을이라고 써져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난 장씨의 안내에 따라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오늘은 쉬면서 짐 정리하고 옷은 장롱에 있는 것을 입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잊지 말고. 라고 말을 남긴 채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다. 장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내가 머물게 된 곳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독특한 구조의 목재집이었다. 집안 곳곳에는 이전에 살던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흙이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바로 살아도 될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조금 의아한 건 상당히 넓어 보이는 마을엔 그 흔한 가로등 하나가 없었고 모두가 벌써 잠든 곳인지 불이 켜진 집이 없었다.
시계는 이제서야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원래 시골 사람들이 일찍 잠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찍 자나? 평소 늦게 자던 습관이 있던 나는 당장은 잠이 오지 않아 짐을 정리하기로 했다. 뭐 짐이라고 해봤자 3일 정도 입을 수 있는 속옷과 몇 개의 양말과 티셔츠, 청바지 등이 든 가방 하나 뿐이었지만 옷을 정리하려고 방 구석 쪽에 있는 장롱을 열었더니 그곳엔 장씨가 입고 있었던 똑같은 모양의 하얀 옷들이 몇 벌씩이나 개어져 있었다. 대충 짐을 넣어두고 잠이나 자려고 이불을 꺼내 누웠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아 오늘 장씨가 내게 말했던 규칙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규칙, 장씨 언급사항. 기상은 항상 7시 8분. 일어나면 환복 후 집 밖으로 나와 마을 북서쪽 계곡 언덕까지 이동한 뒤 합장할 것. 또한 외출을 할 때를 제외하고 집에 있을 땐 항상 현관문 쪽에 등을 켜둘 것.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장씨의 언급사항. 의식주에 관련된 필수적인 질문 외엔 마을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본인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묻지 말 것. 뭔가 이 마을만의 특이한 전통 의례 같은 느낌의 규칙이었지만 왜 물어보는 게 안 되는 걸까? 잠깐. 외출할 때를 제외하곤 현관 쪽에 등을 켜놔야 한다고? 그런데 왜 다른 집들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지? 모두 외출 중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 내가 언제 잠든 거지? 띵한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장씨가 서 있었다. 장씨였는데 전날 보였던 온화한 모습 대신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분명히 시간을 알려줬을 텐데. 장씨보다 나이가 확실히 많아 보이는 또 한 명의 남성이 긴 막대기를 들고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잠깐만요. 장씨는 갑자기 내 멱살을 잡고 장롱 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더니 장롱에서 하얀 옷을 꺼내 갈아입혔다. 이후 나를 거칠게 일으켜 다시 그 남자 앞으로 데려갔고 나는 얼이 빠진 채로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는 등을 돌려 어디론가 향했고 장씨는 등을 떠밀며 따라오라는 신호를 줬다. 나와 장씨는 그 뒤를 따랐고 그 남자는 가는 길 내내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중얼중얼거렸다. 눈치를 보며 걷던 중 옆을 보니 장씨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보였던 건 상처 때문이었다. 마치 회초리 같은 것으로 맞아 생긴 듯한 날카로운 상처가 오른쪽 볼부터 목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곳엔 금방이라도 흐를 것 같은 피가 고여 있었다. 혹시 나 때문인가? 어이, 앞서가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게 말을 걸었다. 그리곤 뭔가를 퉁명스럽게 말해주었는데 그건 내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규칙이었다. 이곳은 워낙 오래된 마을이라 예쁜들과 아래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마을에 세워져 있거나 묻혀져 있는 것들을 절대로 만지거나 파내지 말 것. 또한 마음대로 마을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돌아다니지 말 것. 정확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위압감에 압도되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걷자 어렴풋이 아주 조그맣게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건조했던 공기에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고 끈적이는 바람이 느껴지기도 했다. 남자는 계곡 입구 쪽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크게 호흡을 들이마시더니 합장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옆을 보니 장씨 역시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합장을 하고 있었다. 순간 어제 장씨가 말해준 첫 번째 규칙이 떠오르면서 나도 손을 올려 그들을 따라하긴 했지만 하는 내내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 것일까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올 땐 장씨와 둘이서만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데려다주고는 내일은 꼭 정시에 맞춰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한 뒤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며 발을 돌렸다.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계곡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선명하게 남아있던 장씨 얼굴의 상처가 사라져 있었다. 6월 4일. 한동안 일이 너무 많아
일기를 자주 쓰지 못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이곳에선 보통 비가 오지 않지만 와야 할 때면 끈적끈적한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곳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조용하다는 것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이곳에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아니 가을만 되면 도심에서도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조차 여기선 들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 울음소리도, 낯선 사람을 향해 짖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소리도 이 마을에 온 뒤론 들어본 적이 없다. 가끔 아주 늦은 밤 집 뒤를 뭔가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건 절대 짐승의 것이 아니다. La lune est libre, je crois, qui rayonne. 것이 아니다. (9월 8일) 호크라 하기 씨의 언급사항. 하기 씨는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다. 하기 씨가 말하길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보신 유저는 큰일 났어요. S급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었어요. 접속하자마자 두 눈으로 확인되는 최고의 그래픽. 순노루 TV. 순노루 TV.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이야기야.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 순노루 TV. (2000년도) 초 서울 중랑구에 내가 살던 S아파트에서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진 뒤 절대 8층에 가지 말 것과 아파트에 위치한 작은 화장실 창문을 밤에 절대 쳐다보지 말 것. 그 이유인 즉슨 8층에서 동반 자살한 술집 여성 2명이 원인이었다. 목을 매 죽은 지 2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두 여성의 시체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으며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적혀져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유서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들과 꼭 함께 살 거야" 라는 글만은 혈서로 써져 있었다고 한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은 술집 여성이 자기 동에 산다는 수치감과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까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두 여성을 내쫓기 위해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거나 쓰레기 투척 등 온갖 박해를 가했다. 결국 이로 인해 심한 심적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왔던 두 여성은 동반 자살을 했다. 이 여성들이 자살을 한 후 높이 2.3m의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 없는 여성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그 여성을 본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되기 약 2달에 걸쳐 이 여성이 죽은 8층 계단에서는 운동삼아 계단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목을 맨 여성의 형상을 보고 기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밤에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은 8층에 멈춰서서 작동하지 않는 등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2달 뒤 시체가 발견된 이후 경악과 공포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몇몇 가구들은 이사를 가기도 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그 아파트가 존재하진 않지만 나는 지금도 밤에 절대 창문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 여자가 환영으로 남아 보일까봐. 나는 지금도 그 여성의 유서 내용에 대한 소문이 너무도 기억에 남는다. 함께 살 거야 라는 그 말.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적혀져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유서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들과 꼭 함께 살 거야 라는 글만은 혈서로 써져 있었다고 한다. 순노루 TV. 우리 고향에서는 털없는 개라는 괴담이 있었다. 초등학생 무렵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병 걸린 개의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더 기분 나쁘고 무시무시한 거라고. 라고 했다. 털없는 개는 새벽 2시쯤 국도에서 시민수영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숲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인 우리들에게는 새벽 2시라는 시간만으로도 이미 미지의 세계라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이야기였다. 다들 준비됐니? 순노루 TV. (10여 년) 전 내가 살던 마을엔 놀자 아저씨라는 정체불명의 아저씨가 있었어. 그때 난 초등학생. 다들 준비됐니?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 보자. 저런 종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지? 난 호기심을 못 이겨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어. 순노루 TV. 한국의 기괴하고 소름 돋는 귀신 탑8. 8위 아귀. 아귀는 늘 굶주린 귀신이란 뜻입니다. 아귀는 몸이 태산만 하고 목은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야. 우리 집은 이혼 가정이라 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됐어. 바보같이. 그래서 내가 당분간 순노루 TV.
이거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너희도 알걸?